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우선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나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낙폭이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그렇죠. 네.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래도 주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것으로 네. 확인되면서 소매 판매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이와 함께도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미국의 재무장관 지명자의 발언이었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재무장관 지명자가 이제는 이 관세를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 이제 네. 제재가 아니라 관세를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얘기는 이제 한꺼풀 더 벗겨보면 이를테면 이제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바로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한다라기보다는 이 관세라는 건 결국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관세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이제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올 한 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고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드네요. 어쨌든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 소비 이 부분은 여전히 아직은 견조하다. 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난 12월 고용지표 좋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고용의 또 중심이 또 소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견조하다. 심지어 미국의 지금 금리가 4% 중후반, 이렇게 거의 5%임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있다.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시장이 좀 그래도 괜찮은 그럼요. 네, 분위기 네.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가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모닝체크 오늘은요, 수급 얘기를 좀 첫 번째 체크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위에 거는 어제 외국인 샀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6,244억 어제 외국인 샀습니다. 그제 8,700억 넘게 팔아서 이것도 또 작년 말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돌아왔죠. 그다음에 지금 밑에 거는 이제 연기금 얘기입니다. 연기금이 앞서 제가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작년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뭐 거래일수로는 이 20일 가운데 거의 매일 사다시피 했고요. 한 2, 3일 빼고는 13거래 연속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산 금액이 1조 9천억 정도니까 규모도 꽤 크죠. 지난달 16일부터 이틀, 어제까지 이틀 빼고 계속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연기금들이 이제 뭘 사냐는 거죠. 반도체, 2차 전지, 에너지주 중심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 다음이고요. 2차 전지주들도 이 제조사들 중심으로 좀 대형사들이죠. 좀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규모는 물론 반도체에 비해서는 적긴 합니다만 연기금이 2차 전지주들을 사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2차 전지주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연기금 쪽에서 판단했다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들이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과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기금은 뭐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안전판, 거의 유일한 안전판이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작년에 연기금이 낸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 상당히 좀 좋았죠. 미국 시장에서 워낙 수익률을 뭐 20% 이상 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올해 모르죠. 올해도 또 굉장히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연기금의 이런 어떤 투자 모습들, 옛날에 외국인 따라가기 뭐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이 있었던 것처럼 작년부터 연기금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걸 봤을 때는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파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체크상 가보죠. 예, 어제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화솔루션 15% 넘게 올랐고 OCI 홀딩스도 8%가 넘게 올랐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초반부터 플러스는 갔는데 중간쯤 가다가 장 후반부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2배 이상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OCI 전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태양광주들 사실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히 주춤했던 대표적인 또 업종 가운데 하나죠. 트럼프가 신재생 쪽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인데 자 보시면 계속 이렇게 갈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미국이 태양광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태양광에 대해서 미국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멈출 거냐 말 거냐. 근데 지금 태양광을 비롯해서 에너지와 관련돼서 전력 수급과 관련돼서는 미국 정부가 사실 제한을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조금의 전기라도 더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하면 중국산 태양광이나 웨이퍼라든가 폴리시리콘 관련해서 관세를 좀 60%로 더 높일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50%인데 이걸 60% 높인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60%까지 올리고 또 그 이후에는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치 100% 좀 예를 들어서 뭐 50% 올리고 있던 거를 2배 또 2배 올리던 거를 뭐 4배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앞서 이 재무장관 지명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협상 카드로 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을 단축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미국의 어떤 진출, 미국의 어떤 수출, 이런 부분들을 압박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금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태양광도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이 중국 제품의 이 수출이 좀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된다고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메울 거냐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밖에 메울 나라가 없다라는 게 어제 이렇게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했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반사 이익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이 태양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시장에 여러 가지 좀 기울어진 운동장 이 제도,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한테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하게 되는 제도적인 측면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를 더 강화하고요. IPO도 좀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으로 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내용이 좀 나옵니다만,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해서 부실 기업의 퇴출을 확대하겠다. 지금 대략 한 전체 특히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 가운데는 사실 절반 정도 또는 또 그 이상도 얘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 M&A를 하더라도 몇십억의 M&A가 될 정도로 부실한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과연 상장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우리 시장에 중요하냐, 좋으냐,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상장이 유지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은 자꾸 걸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자꾸 작전주로 좀 이렇게 활용되거나 해서 시장을 건강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왔고요. 상패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의 상장 어떤 기준을 유지를 못하면 상장 폐지를 좀 가는 그런 방법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총 기준선도 50억에서 300억으로 상향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0억의 시총을 유지를 못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선 기간도 코스피는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대 20년대로 더 간소화해서 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시장에서 이게 퇴출시킬 수 있는 조건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IPO 같은 경우도 주관사들이 이제 상장을 시킨 다음에 바로 지분 팔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 주관사들의 이 의무 보유 기간을 늘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좀 막는 식으로 점차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지금 준행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금융당국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제도상의 미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작년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건전해지고 조금 더 선진화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좀 빠르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긍정적인 인플레 지표를 확인하며 수요일에 강하게 올랐던 뉴욕 증시, 목요일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9%까지 하락폭이 커지면서 19,330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장에서 빅테크 종목들의 지수 하락이 조금 강하게 나왔었죠.
워낙 인플레 지표 호조 덕분에 시장이 강하게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일 수도 있겠지만 빅테크한의 종목들의 이슈를 확인을 해봤을 때는 그 이상의 하락이 시장에는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지수의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날 장에서 애플이 4% 넘게 하락폭이 나왔는데 지금 중국에서 늘 판매량 1위를 하던 브랜드가 애플이었는데 작년해 기준으로 애플이 3위까지 밀려났다라고 하고요. 비보나 화웨이와 같은 중국산 브랜드들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애플이 3위까지 밀려나면서 이날 장에서는 주가는 4%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TSMC의 긍정적인 호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이날 장에서는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TSMC의 실적, 데이터 센터 향 매출만 놓고 봤을 때 작년에는 3배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는 2배 정도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었죠. 작년보다도 올해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되려 주가에는 하락으로 작용이 됐고요. 반대로 TSMC 같은 경우는 강세 마무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에서 테슬라는 3%대 지수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 사이버 트럭 할인 소식과 함께 실제로 이 테슬라 안에서의 건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이날 장에서 테슬라도 3%의 주가 되돌림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간밤 함께 지켜봐야 됐던 지표로는 소매 매출과 그리고 고용 쪽에서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있겠습니다. 소매 매출 같은 경우는 0.4%의 상승을 보였는데 다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위축과 관련된 우려감이 간밤 나오기도 했고요. 고용 쪽에서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이 고용이 어느 정도는 조금 차분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외 주요 일정들만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주요 경제 지표들 어제까지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미국에서 12월 산업생산 지표가 함께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는 큰 변동성을 끼치진 않을 지표이지만 그럼에도 간밤 매파로 불리는 윌러 의사가 아마도 올 한 해 동안 금리 인하 3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4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일단 인플레와 고용 쪽의 지표를 계속 보긴 해야겠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 지표 조금만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지수는 바로 상승 시그널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트럼프의 취임을 정말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변동성 어떻게 키워갈지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와 온난한 날씨 등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인 패션업계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위한 밸류업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시장 진출과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다가올 의류 시장의 회복에 대비 중인데요. 과연 의류 시장은 긴 쉼을 끝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1월 17일 금요일 이슈레이다 박정식 파트너,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패션 의외인데요? 네. 왜요? 뭐 때문에 오늘 패션을 가져오셨어요? 일단 뭐 이제 패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전부 다 조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저평가 그렇죠.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OEM,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네 이제 자사 상품을 이제 생산하는 이제 기업들 또 이제 수출이 좀 적은 기업들은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한 실적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인
인증 시 제품 구분 없이 20%나 이제 제품을 이제 할인하는 그런 이제 쿠폰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500억 매입에 이어서 올해도 그 비슷한 자사주 500억대의 매입을 또 한다, 이렇게 공시를 한 측면도 있고, 네. 또 2022년부터 3년 연속 특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02억 원이나 배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배당 성향이 이제 2022년에는 27.6%였는데 2023년에는 153.9%로 급상승한 상황이고, 더 네이처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주주 대상 할인 프로모션 주주 우대 서비스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평균 20% 이상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현재 수준을 좀 유지하겠지만 수익성을 이제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우선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5년 올해부터 이제 2027년까지 3년간 보유 자사주 107만 1000주를 이제 소각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주 환원 강화,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 개선, 그리고 매출의 신장을 현재 이제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제 주주 환원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2027년까지 자기 자본 이익률 7%, 2030년까지 매출 2조 원대를 달성한다는 걸 이제 계획을 삼았고, 또 이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10%를 원래 기존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20%까지 그것을 이제 높이고 이제 기존 이제 최저 배당을 240원에서 400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던 또 업종 중에 하나였고, 또 작년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등을 못했던, 회복을 못했던 또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션 업계 올해는 뭔가 좀 반등의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을지 참 기대가 좀 되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패션 업계들이 좀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좀 쭉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은 배너커 통해서 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의류 관련 기업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OEM 기업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화승 엔터프라이즈랑 영업무역입니다. 강달러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4분기에 실적 괜찮았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한 27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디다스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물건을 샀을 때보다 물건을 팔 때 달러가 더 강하게 됐을 때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한 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실적이 버텨주니까 주가의 눌림 현상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두 기업입니다. 이와 다르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주가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가 가장 먼저 언급했었던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주가가 4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00원도 이탈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랑 비교해도 한 40% 이상의 주가 빠짐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고 앞으로 옷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업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다만 주식을 한 주만 보유하더라도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주에 대한 우대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아니면 배당 확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8%가량의 반등력이 나오고 있고 감성코퍼레이션은 전에 한 3%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12월 달부터 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52주 신고가랑 비교했을 때 주가가 한 30% 이상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사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탄력도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우리가 의료 관련 기업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우리 업황 자체가 회복은 아직 좀 요원하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우리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저평가 인식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미 좀 먼저 치고 나간 업종들도 분명히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업은 뭐 작년에도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 하나하나 가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그동안에 부진했던 업종들도 좀 편승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자, 박 파트너님은 이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일단 최바닥이고요. 또 신세계그룹 요즘에 좀 정영진 회장의 움직임 보면 조금 뭔가 약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변화도 좀 생길 것 같고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 주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죠. 아, 그때 참 가죠. 예, 이때 이제 정용진 회장이 일단 참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무도에도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유일하게. 예. 그래서 이 전에도 한번 요 관련 종목이 한번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일단 뭐 그런 이슈적으로도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네. 또 올해부터 이제 배당을 확대한다고 했죠. 최저 배당을 주당 240원에서 400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률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배당을 해서 10% 20%대에서 지금 현재 10%대에서 20%대까지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 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바닥에 있을 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이 회사가 뭐 이제 패션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이제 도자기 같은 어떤 이런 그릇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생활 이제 문화기업이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코스메틱 브랜드, 이 화장품 브랜드를 이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적극적으로 이제 글로벌 확장시키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용진 회장의 어떤 미국 진출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바닥에 있을 때 1,700원 지금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요 관련 이제 정용진 회장의 이제 트럼프 관련 이제 미팅 이슈로 인해서 한번 강력하게 13,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2,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배당 확대 측면이 있어서 장기적 관점으로는 한 2만 원, 19,000원 이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룹의 오너가 움직이는 상황은 뭔가 변화가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제 이 트럼프 쪽과 이제 재계 중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근접해 있는 총수이기도 한 면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머니죠 이명희 총괄 회장의 지분을 증여가 아니라 다 사버리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좀 뭔가 변화가 좀 예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신세계그룹이 하여간 이 최근 들어서는 가장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게 이제 주가로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야 뭐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실적이나 이런 것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자, 패션 관련해서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사실 지금 이제 패션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려면 다른 또 강력한 모멘텀, 어떻게 보면 테마가 또 붙어줘야지 주가가 부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수도 좀 좋아져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좀 모멘텀에 집중을 해봤고요. 네, 오늘 네. 가지고 온 기업은 신원이라는 기존의 이제 대북 관련주로 엮인 이력이 있는 그쵸. 그런 이제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트럼프 당선인의 또 취임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박정식 파트너님도 그 점을 좀 주목을 하셔서 종목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북한과의 관계 관련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 보좌관에 1기 집권 당시에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었던 알렉스 윙을 발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신호탄을 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시각들도 존재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북한 쪽 관련된 이슈들을 보니까 지금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순위에는 없지만 무시당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심을 끌려고 할 것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기존의 1기 때는 북한의 이제 비핵화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 제일 현안이었죠. 좀 현안이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일기 때 안 된 것을 확인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보나 내지는 관리에 중점을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대북 관련 종목들도 트럼프 트레이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로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원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 중에서도 개성공단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그렇죠.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12월 달에 주가가 이런 이제 관련 이슈를 통해서 한번 급등세가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개성공단 관련돼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현재 개성공단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개 가운데 의류 및 자파를 생산하는 기업이 한 73곳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입주 기업 가운데 의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60%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원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1호 입주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시장에서 늘 항상 이런 대북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됐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을 이제 발표를 하고 또 남북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이들 기업들이 현지에 그대로 원자재와 설비를 남겨두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의류 기업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하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언어의 그런 동질성 이런 그럼요. 부분들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봉제 숙련도나 또 손기술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북한 노동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신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그 외환위기 여파로 워크아웃까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2005년도경에 개성공단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재기 발판을 마련을 네. 해올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은 현재 매출이 한 8천억에서 지금 9천억 정도까지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러게요. 있기도 나쁘지 합니다. 않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성공장 이제 생산분을 이제는 뭐 타 해외 그런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중국 공장 이쪽으로 해서 진출을 해서 지금 의류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중남미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쪽 이런 네. 쪽에도 지금 생산 기지를 지금 증축을 하거나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신원이 뭐랄까요? 지금 이제 공장과 같은 그런 이제 글로벌 생산지 기지를 확대해 나가고 네. 있다라는 점. 그만큼 매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해외 럭셔리 브랜드 유통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 쪽으로는 일단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흐름 봤을 때 네. 최근에 좀 이격이 발생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눌리게 되면은 1,350원 부근대까지도 한번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성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를 염두해 두고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기존에 이제 월봉 흐름 보시면은 이런 이제 대북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제 남북 연락선을 이제 복원을 하고 또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이제 시세 상승이 나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전고점 구간인 1,677원 구간대를 돌파가 된다면 네. 2,000원 구간대까지 예. 또 바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원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패션 두 종목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죠. 미국에서만 2조 원가량이 팔리면서 처음으로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K뷰티 열풍의 주역은 중소 인디 브랜드였는데요. 해외에 수출된 K뷰티 제품 10개 중 7개가 중소 인디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펀더멘털 대비 아직 주가가 낮은 위치라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올해 화장품주 또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화장품주도 작년 상반기 때 아주 대단히 좋았다가 하반기 때 좀 주춤을 했었던 그러다 최근으로 조금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도 다시 한번 좀 보죠. 자, 광정 파트너님은 어떤 포인트 잡으셨어요? 일단 올해에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증권가 쪽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상당 기간 이제 소외받았던 조선 업종이 지금 2년 정도 내리 지금 올라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꾸준한 수주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대세 사이클이 나오는 만큼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도 확
확장성이 크고 거기다가 지금 펀더멘털 역시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2의 조선 업종처럼 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전망치들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지금 이제 화장품 ETF 관련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상품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현재 지금 화장품 테마 ETF로 2015년도경에 나온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출시한 타이거 화장품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NH 아문지 자산운용이 출시한 하나로 K 뷰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그러니까 또 자산운용 시장에서도 K 뷰티 지금 화장품 섹터를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이제 1세대까지만 보더라도 거의 뭐 원 브랜드가 주도를 했었던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2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중국의 한류 열풍이 대세처럼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성장세가 강하게 나왔었을 때가 2014년도, 15년도 경이었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인디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는 3세대로 지금 현재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화장품 수출 규모도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벌써 1%대에서 3%대까지 늘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특이한 점은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으로 수출 3위 10개국 내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점이고요. 대신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애국 소비가 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비중을 네. 좀 줄어들게 맞아요.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이제 화장품 업계 좀 변화들도 좀 더 살펴보면은 유통 이제 구매 채널이 좀 대표적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로드숍 브랜드들이 시내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 심심찮지 않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구매를 하려면 올리브영이나 다이소를 찾게 다이소를 되지 가죠.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로드샵 브랜드 이제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구매 채널이 올리브영이 2023년도 기준으로 한 1,338개 정도 된다고 하고 다이소 역시도 2023년도 기준으로 1,500여 개 정도 이렇게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매자들이 이런 이제 뭐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 가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경험을 하면서 네. 구매를 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한국의 K-뷰티 시장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뷰티테크까지도 넘어가게 되면서 이 뷰티테크에 대한 부분도 관심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CES 열렸잖아요. CES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 화장품 기업들도 참여를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진단 플랫폼 카이옴을 또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APR 같은 경우에도 이제 뷰티 디바이스 만드는 기업이죠. 2세대 뷰티 디바이스를 선보였고 지난 2024년 CES에서도 이 뷰티 디바이스를 선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객이 7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전달되기까지 좀 한계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뷰티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뷰티 디바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 뷰티 네. 디바이스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국내 또 화장품 네. 기업들 중에서는 ODM 기업인 코스맥스나 그리고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다수 가지고 있는 LG 생활건강 역시도 이런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도 계속해서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히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죠. 여기에 이제 ODM까지, 즉 생산하는 전담 기업들까지 탄탄하고요. 상당히 좀 좋은 밸류 체인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련주들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인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실적에 따른 기대감 때문인데요. 우호적인 환율 환경 그리고 판매처의 다각화 등 여러 가지 실적을 뒷받칠 만한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가장 크게 움직였던 건 대표적인 ODM 기업인 코스맥스였고요. 10%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16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그리고 동남아 시장까지의 시장 다각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 영상을 보니까요. 동남아에 가서 메이크업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그런 영상들도 올라오는데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샵들이 많은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내 K-뷰티의 인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7%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VT도 2%가량의 오름세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3%가량, 유통업체인 실리콘투 역시나 9%가량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수출도 계속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 것일까요? 지난해 초중반까지는 잘 가다가 좀 눌림목 구간 쪽에 접어들은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 주가의 조정이 많이 나온 기업들도 있는데 다시금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의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주가를 끌어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ODM주 코스맥스 아주 급등을 했죠. 실리콘투도 역시 급등을 했고 아모레퍼시픽도 좋았고, 그러니까 큰 종목들, 대장주스러운 종목들이 어제 또 눈에 띄게 상승폭이 컸던 그런 모습들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자, 보죠. 자, 우리 오늘 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예. 가지고 왔는데요. 좋더라고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뭐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서 이제 또 로드샵 브랜드들, 시내나 지하상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브랜드들도 꽤 많이 다수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로드숍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또 보유하고 있는 로드숍 브랜드 중에서,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를 또 체험할 수 있는 로드숍이 아리따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아리따움 역시도 최근에 이런 매장 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쪽에서도 다이소 쪽에다가 또 입점을 최근에 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아. 마몽드의 세컨드 브랜드인 그 스킨케어 브랜드 미모바이 마몽드를 다이소 입점 4개월 만에 지금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최초의 다이소 입점 사례였었는데요. 제대로 1020 세대를 겨냥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이 다이소에 입점이 되어 있는 화장품 판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스킨 토너나 앰플, 수분 크림, 클렌징 폼 등 8가지 종류가 지금 입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가격이 정말 저렴하거든요. 개당 대략적으로 한 1,000원에서 5,000원대 정말 접근성이 좋고요. 최근에는 다이소몰 SNS 핫템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물건이 괜찮아요? 근데 저도 다이소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을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해서 봤는데 오히려 없어서 못 살 정도고, 뷰티 이제 리들샷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실제로 구매자분들이 이거 리들샷 다 판매 지금 품절된 거냐고 물어보는 그런 것까지도 저도 목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많이 찾으신다는 건 단순히 가격만 싸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얼굴에다 직접 바르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OEM사들의 기술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사실 이제 화장품의 이런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그러니까요.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이제 명품 저렴이들을 찾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게 됐고, 그쵸? 특히나 지금 같은 이제 불경기에는 이런 조금 더 저렴한 그런 화장품을 찾는 구매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는 게 지금 이제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가 글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경제 현상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 또 사기도 편하네요. 올리브영도 흔하고 저 다이소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도 대부분 있으니까 참 네. 그런 것도 장점인 것 이 같네요. 다이소 같은 경우는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1,000원짜리 물건들을 여러 개 사서 이제 한 주머니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고 나오면은 굉장히 뭔가 마음이 그게 든든해진 그런 좋죠. 심리적인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 다이소도 이렇게 입점을 하고 있지만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도 지금 네, 진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CS2025에서 워너뷰티 AI를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성형 AI인데요. 그 고객들에게 굉장히 좀 이상적인 그런 메이크업을 찾아주고, 그런 메이크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의 이런 화장이 되는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AI 쪽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그걸 이제 메이크업까지 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네네. 그런 이제 AI 솔루션을 보여줬었는데 CS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와 협업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메이콘의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 등도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처럼 지금 뷰티 디바이스 시장까지도 진출하고, 최근에는 또 탈중국화까지도 이제 나서게 되면서 계속 서구권에서 매출이 상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 쪽에 이런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설화수와 같은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바로 이제 전거래일에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지금 수급상으로도 붙어주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는 1월부터 계속해서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 주고 나서 횡보 구간 이후에
이후에 다시금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해는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화장품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살아나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대장주, 대기업이 좀 살아나야 전반적으로 또 이게 선순환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 판사님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한국 콜마를 이제 볼 건데요. 네네네. 지금 이제 곽 파트너님이 이제 자주 화장품 섹터를 이제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는데 그 전까지는 눈에 잘 안 들어오다가 이번에는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화장품 섹터가 본격적으로 좀 갈 때가 된 것 같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화장품 섹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보편 관세를 10% 정도 이제 매기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OEM, ODM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생산 기지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 콜마도 이 펜실베니아에 이제 1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네. 이제 상반기 이제 올해 상반기죠. 이제 이 공장은 이제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콜마도 이제 미국 쪽에다가 생산 기지를 좀 구축을 했다. 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 2개 살펴볼 거고요.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에서 제목에 압도적인 1위 앞에 모든 게 무의미하다라고 적었는데요. 대한항공이 시작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업황을 둘러싼 모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대한항공에는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논조의 리포트였고요. 목표 주가도 상향했네요. 먼저 실적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 4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4,900억 원 예상되고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겠습니다. 4분기 화물 운임과 여객 운임은 방향을 달리 했는데요. 일단 화물 운임은 좋았습니다. 지난 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상승했고요. 전 세계를 둘러싼 시커머스 인기, 호황에 힘입어서 화물 업황이 좋았네요. 하지만 국제선 여객 운임은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4분기 6%가량 가격이 눌렸고요. 코로나 리오프닝 이후로 처음으로 관련 수치가 꺾인 겁니다. 한국투자증권 대한항공에 대한 리포트를 실로 오랜만에 내놨는데요. 마지막 보고서가 2023년이더라고요. 약 1년 3개월 만에 발간한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는 약 4,000원 상향 조정한 35,000원으로 다시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대한항공의 2025년 영업이익 2조 8천억 원에 달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익 모멘텀이 더 강해진다는 뜻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을 편입한 이후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입니다. FSC에서 주력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미주, 비즈니스 그리고 화물 등이 모두 초호황기를 맞는 데 근거한 이익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또 대한항공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가고 있던 태평양 노선을 대한항공이 모두 빼앗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숨겨진 트럼프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가격 경쟁에 있어서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많이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각종 사고로 인해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부상함에 따라 LCC들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낮은 상황입니다. 2025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PER이 5배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대한항공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지니고 있는 종목이라고 총평하고 있고요. 최근 대외적인 불확실성,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이 같은 환경에서도 시장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무의미하다고 적었습니다. 네, 올해 대한항공 주가 레벨업이 기대되네요.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화엔진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제목에 곧 2028년 인도 슬롯도 소진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마찬가지 4분기 실적부터 좀 살펴보면요. 매출액 3,200억 원 예상, 영업이익은 200억 원 달성이 예상됩니다. 지난 분기 고객에게 인도한 엔진 대수는 총 32대고요. 가격을 역추산하면 엔진 한 대당 단가는 86억 원으로 계산되는 상황입니다. 하나엔진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AM이라는 부문도 갖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애프터 서비스, AS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M에서는 다만 원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말 재고 조정으로 인한 원가 발생의 여지가 있는 건데 한화엔진은 이 AM 부문을 위해서 지난 몇 년 전부터 재고를 축적해 왔습니다만 기말 기준으로 이 재고를 조정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원가는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매출은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AM 부분이 부진하더라도 선박 엔진에서 수익성이 많이 나면서 부진을 만회해주고 상쇄해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5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목표 주가는 3만 원, 투자 의견 매수 달았네요. 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진 2024년에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수량이었습니다. 2024년 매출액 증가분의 75%는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오는 수량 효과 덕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2025년에는 이 같은 수량 효과는 삭제되겠습니다. 다만 가격 인상 효과를 보겠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엔진의 평균 단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7% 가격이 뛰겠고요. 내년에 10% 가까이 엔진 가격 비싸지겠고 2027년에도 6%가량 단가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한화엔진도 마찬가지로 투자 포인트, 목표 주가를 상향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기준 시점이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변경됐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수주 모멘텀입니다. 올해 신규 수주 금액 추정치가 1조 7,500억 원인데요. 지난해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선박 엔진 신규 수주 금액은 1조 6,500억 원이었는데 이를 재경신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1월에 이미 대형 수주건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신규 수주 추정치의 40% 이상을 이미 달성한 상황인데 이대로 추정치를 모두 달성한다면 2028년분의 매출액까지 전부 반영하게 됩니다. 제목에 28년 인도 슬롯도 곧 소진된다고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좀 혼조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반도체 섹터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지만 테슬라와 애플이 좀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시장은 약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좀 중요한 좀 종목들과 기업들의 실적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TSMC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49% 증가함으로써 최근 엔비디아와의 계약에 대한 축소설 이런 부분들을 좀 일축하는 실적들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TSMC 실적 발표 후에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좀 시장에서 매물로 좀 부담이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투자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한국 증시는 2,500선을 돌파시킨 이후에 좀 등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저점을 좀 더 높여 올리면서 2,500선에 대한 지지대가 좀 지속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는 업종 순환매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코스맥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ODM 글로벌 회사로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 북미 시장에 대한 좀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최근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 안정화를 띠고 있고 여기에 따라 중국 법인과 동남아 법인까지 좀 안정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놓여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박스권 이후에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됐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좀 코스맥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51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고은변을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장이 오늘 뉴욕 시장은 좀 주춤하죠. 어제 급등했고 뉴욕 시장 그 전날 또 급등을 했고 그래서 오늘 뉴욕 시장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고 우리 시장도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될지 영향을 또 있을지 이제 싶고요. 환율 1,450원대 후반으로 조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두 분 탑3 이제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업비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밤에 이제 속보로 나온 소식인데요. 업비트가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가상자산 사상 최대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화폐 거래소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융당국으로서 영업 정지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유는 고객 확인제도 위반과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알려져 있으며 이 처분이 확정이 된다면 업비트는 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영입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유지가 된다는 사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가상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큰 영향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에 경쟁사인 빗썸이 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바꾸는 등 공격적인 영업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TSMC 최대 실적 소식인데요.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AI 칩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순이익은 57% 증가한 수치로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이 같은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엔 엔비디아 등 빅테크 업체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최선단 공정 비중을 확대한 효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TSMC는 올해 파운드리와 패키징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라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액 예상치로는 한화 기준 61조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수원 소식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곧 마무리됩니다. 이는 오늘 3월로 예정된 체코 신규 원전 본 계약의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앞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 협력하는 합의안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문제가 풀어지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에 함께 가 포인트 파트너십, 조인트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한미 기업이 공동으로 많은 수주 조건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양사 간의 지재권 협상 내역이 구체적인 내용이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업비트 관련된 이야기 가장 먼저 해주셨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 또 빗썸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TSMC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막판에도 SK하이닉스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질지도 체크해 보시는 거 그리고 원전 모멘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진격의 K뷰티 AODM의 저력입니다. 지난해 K뷰티 수출액이 102억 달러 기록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종전 최대치는 2021년 92억 달러였습니다. 이 당시보다 10.9% 증가한 규모고요. 지금의 패턴은 중소 인디 브랜드들의 선전과 그 인디 브랜드들 뒤에서 버티고 있는 ODM이죠.
그래서 OEM은 이콰이프먼트라고 단순한 주문 제작 생산이고 D는 디벨롭먼트죠. 그래서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회사들이죠. 우리나라의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중소 인디 브랜드들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아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으로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큰 회사들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ODM 중에 코스맥스가 급등을 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보안주도 트럼프 관련주가 대세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AI 보안 정책을 논의했다는 소식 때문에 저기서 뭔가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아마존 이런 회사들하고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배경 때문에 이런 거를 찾는 알고리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싹이라는 업체가 급등을 했는데 한싹이 아마존 웹서비스랑 마이크로소프트랑 파트너사를 등록한 보안주라는 이름으로 또 트럼프 관련주로 하나가 등극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주가 부품주랑 소프트웨어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이 로봇 완성업체로 가다가 이제는 클로봇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 혹은 시메스 같은 부품 회사 이런 식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시메스 같은 경우에 AI 기술을 활용한 물류창고의 상품을 인식해서 특정 장소에 쌓도록 하는 액추에이터 혹은 75kW까지 지금 가능한 서버 모터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로봇주도 이런 식으로 완성업체에서 부품주, 장비주, 소재주 혹은 소프트웨어주 이렇게 확산이 된다는 것은 스펙트럼이 늘어난다는 것이어서 생명력이 더욱더 강하고 넓게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뷰티 오늘 마침 앞에 이슈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ODM 쪽은 계속해서 꾸준히 부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주, 로봇주 얘기까지 로봇주는 좀 더 이제 다른 부품주 쪽까지 확산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 57분 20초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고은은뱅크 통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1월 17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 날의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양시장이 다소 엇갈린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선 어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 유가증권 시장이 0.16% 하락하면서 2,523선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0.19% 상승하면서 725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만 보합권이고요. 5위권에 있는 모든 종목이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8%가량 하락 출발 준비 중이고 TV 쪽에서 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오픈 AI와 함께 AI TV를 개발한다. 이러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간밤에도 조정을 받았죠.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 0.5%가량 하락 출발, 그리고 현대차가 0.91%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1위부터 5위권 보합권 혹은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알테오젠과 HLB가 일제히 보합권 출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보합권 혹은 0.3%가량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사이버트럭에 대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실적 의구심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테슬라가 저 간밤에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2차 전지 이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4%가량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반대로 6위부터 10위권은요, 그래도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혼조세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가 강보합권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0.47%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클래스가 오늘 소폭이지만 빠진 채 출발, 휴젤 같은 경우에는 0.58%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휴젤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고객의 다각화, 지역 다각화를 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죠. 오늘 주가 반응하고 있고요. 엔캠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0.67%가량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월 17일 금요일 우리 시장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황은 오늘 뉴욕 시장 주춤한 모습, 그대로 그 흔적들을 남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도 좀 더 그렇고요. 지금 지수가 방금 떴는데 코스피 0.26%, 코스닥은 0.16%, 약보합권에서 일단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선물 쪽도 좀 그렇고 해서요. 지수 상위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어제 같은 그런 탄력을 보여주기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지금 현재 흐름들 한번 자세히 먼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배는 거 전해주십시오. 네, 1월 17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양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라던가 달러의 약세가 간밤에 확인이 됐었는데 오히려 오늘 원달러 환율 다시금 좀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 역시나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나 간밤 미증시에서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는 당연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TSMC 호실적 같은 경우 어제 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우선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 유가증권 시장이 0.12%가량 하락하면서 2,524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예상됐었는데 오히려 정규장 시작되니까요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0.12%가량 빠지면서 723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최근에 이 일봉상을 보게 됐을 때 유가증권 시장이 개장 직후부터 마감 때 조금 더 주가가 빠지면서 6일째 일봉상으로 음봉 마감했습니다. 과연 오늘 일주일의 마지막 거래인 금요일장은 장 막판에 오히려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개장하고 나서 낙폭이 더 깊습니다. 0.9%가량 빠진 채 출발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요. 오늘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거의 6%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TSMC 호실적을 SK하이닉스가 고스란히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그 시세 이어가면서 1.4%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소폭 쉬어갑니다. 0.28%가량 빠지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 괜찮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0.86%가량 하락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살짝 꺾인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와 함께 기아도 오늘 0.68%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성차 전반적으로 오늘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미증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오늘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KB금융도 0.3% 하락 그리고 네이버도 0.73%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주 그다지 좋지 않고요. 다음으로 11위부터 15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11위부터 15위 살펴보면요. 신한지주가 그래도 1.3% 실적에 대한 기대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끌어올리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이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0.96%가량. 최근에 조선주들 단기간으로 그 기대감 속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도 1%가량 차익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57% 하락, 삼성물상도 0.25%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16위 함께 살펴보시죠. 16위부터 20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금융 지주사들 괜찮습니다. 메리츠 금융도 1.5%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5위 차트 보게 되더라도 최근 꾸준하게 저점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 최근 상승과 하락 오고 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섰고 삼성생명 최근에 보험주들 낙폭이 화재 사건과 연관돼서 좀
두드러졌었는데 다시금 반등 시도하고 있다는 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0.9%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다음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코스닥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할 것 없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정반대되는 흐름입니다. 5위권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알테오젠은 1%, HLB도 0.6% 하락,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나란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로봇주도 지금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삼천당제약이 버텨주고 있고 클래시스가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2%에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반면 휴젤 같은 경우에 0.3% 빠진 채 출발하면서 오늘 미용 관련 기업들도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캠 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이 오늘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HBSP도 1.5% 상승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파마 리서치도 3%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오늘 미용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엔터주인 JYP엔터는 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이 상승폭 점점 더 커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펩트로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 이오테크닉스도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 실리콘투도 0.5%,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미용 관련 기업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 괜찮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하고 나서 어떠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전체적으로 주춤거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반도체 특히 HBM 관련주들은 다 좋네요, 그죠? TSMC 호실적 영향 받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좀 원전 쪽이 오늘 또 좀 상승 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기기 전선주는 오늘도 좀 좋습니다. 음식료업종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보합권 플러스권 유지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예, 이런 식의 흐름도 오늘 좀 보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들어가서 보면 지수는 아까랑 차이인데 코스닥은 좀 플러스로 좀 돌아섰고요. 수급은 개인만 좀 사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다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출발 상황 또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도 시장은 하이닉스가 좀 끌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 밀리는 것 같더니만 지금 또 2.3% 정도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TSMC 실적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죠. TSMC와 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TSMC가 실적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떻게 잘 나왔는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TSMC는 결국에는 AI용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더 늘어나고 지금 싱가포르나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공장을 좀 지어 나가면서 우리가 모든 파운드리를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역시나 HBM의 가장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뚫어야 됐었다는 21만 원짜리로 오늘 단번에 좀 뚫어주면서요.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코스피는 0.05%포인트 약간 약보합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좀 끌어가고 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특징 테마로 봤을 때는 역시나 원전주를 안 말할 수가 없겠죠.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목리를 많이 불렸었습니다. 특허권 침해다, 우리 기술을 가지고 너네가 돈을 버는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원전 관련된 테마는 계속해서 좀 짚고 가자. 그러니까 가지고 가자. 조금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말자라고 많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역시나 원전이라는 사업도 제가 좋아했던 전력 테마라든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앞으로 세계가 움직여주는 게 바로 원전 산업입니다. 결국에는 또 원전 또 들어오게 되면 원전이 또 트럼프 관세 영향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원전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비교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반도체는 현재 미국이 설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파운드리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주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데서 원전을 설계를 해줘요. 그러면 그 원전 설계한 거를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회사들이 가가지고 직접 건설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과 똑같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더라도 이 원전 산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올 것 같고요. 가뜩이나 미국도 미국이지만 항상 친환경을 주로 삼는 유럽에서도 원래는 탈원전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유럽의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가 다시 원전을 재추진을 하고 우리도 원전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탈리아, 스웨덴 막 이런 나라들까지도 같이 지금 원전 사업을 뛰어들고 있으니까 물론 좀 우리 정치적인 리스크가 원전에는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원전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전 관련해서 제일 걸림돌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발목을 잡는 자기들이 직접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소가 좀 됐다라는 측면에서 원전주 이제 소위 말하는 K 원전은 이제 크게 이제 걸리는 거는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일섭 위원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TSMC가 정말 부럽죠. 자, TSMC의 모델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삼성전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지금 이 TSMC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모든 밸류체인을 싹 다 먹어버렸어요. 지금 미디어텍이 퀄컴, 미국의 퀄컴을 지금 이기는 상황이고 미디어텍은 이제 팹리스죠. 공장이 없다고 해서 팹리스고 공장이 없으니까 설계도만 그려가지고 물론 그 설계도의 원천은 다 영국의 ARM의 설계 자산을 씁니다만 이 그림을 그려서 결국에는 TSMC가 그걸 받아서 생산을 하고 또 이제 후공정인 패키징이랑 검사는 물론 패키징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죠. 패키징이나 검사를 ASE 테크놀로지로 넘겨주기 때문에 ASE 테크놀로지가 또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1위를 싹 다 먹었어요. 팹리스, 파운드리, 그다음에 패키징까지. 이게 전공정, 후공정 생산을 싹 다 먹어버린 바람에 이거를 지금 만약에 따라가려면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취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이고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을 동시에 다 취해버리면은 중간중간에 싹 다 걸리게 돼요. 고객사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미디어텍과 경쟁하고 있는 퀄컴이 삼성의 고객사이자 그리고 경쟁사입니다. 그럼 고객사로서는 섬겨야 되는데 경쟁사로서는 배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아이러니에 빠져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에 주력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팹리스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만 한다고 설계도 넘겨받아가지고 니네가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감 때문에 삼성전자 안 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도저히 저 모델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결국 삼성전자가 아닌 후공정이라던가 팹리스 이런 쪽에 있는 회사 중에 그나마 저런 TSMC랑 AS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미디어텍이 먹지 않는 손댈 수 없는 그런 빈틈 그런 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라인을 잡고 있는 게 결국 SK 하이닉스죠. 지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결국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가 TSMC에 모두 생산을 맡기죠. SK 하이닉스는 물론 간접적으로 HBM을 제공해서 갑니다만 어쨌든 HBM 라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SK 하이닉스 라인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국 그래서 지금 전공정에서도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원익 IPS랑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20개월선 위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원익 IPS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오늘 하루는 원익 IPS가 더 올라요. 주성 엔지니어링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보시면 원익 IPS는 지금 레벨 자체가 20개월 선에서 한참 떨어진 2020년도 코로나 저점도 깨어 있어요. 지금 이걸 보세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주가가. 우리나라 대표 지금 그 장비사 하면은 두 개를 꼽잖아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 향이라서 저렇게 된 것이고 원익 IPS는 삼성전자 향이라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회사를 투톱을 둘 중에 투톱이니까 우리가 투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동등한 관계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저건 지금 투톱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원익 IPS를 앞에 붙여주거든요. 모든 언론이.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앞에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앞에 붙이는 말 때문에 그 손이 거기로 더 가게 되는 이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양 전공정 장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지금은 전공정 장비보다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더 그 중점이 맞춰져 있죠. 어제 말씀을 드렸죠. HBM이 8단, 16단, 이제 20단까지 갈 텐데 20단 이상부터는 이제 유리기판까지 쓴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한미반도체와 워낙에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라인이 굳건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같이 이제 동행하는 거는 뻔한 사실이고 거기서 이제 레이저 리플로우라던가 이 매스 리플로우 장비들이 있다고 했죠. 매스 리플로우는 그 와이셔츠를 그냥 통째로 넣고 건조기에 돌려버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STI랑 그다음에 PSK 홀딩스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사실 살짝 가려야 되죠. STI랑 PSK 홀딩스가 있는데 아까 전에 똑같죠. 왜 주성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고 원희가 입회해서 안 해야 되는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STI를 해야겠어요? PSK 홀딩스를 해야겠어요? 당연히 레벨로 PSK 홀딩스를 하셔야죠. STI는 지금 20개월선 밑에서 박혀 있는데 PSK 홀딩스는 위에서 반등하잖아요. 그 20개월선 아래냐 위에냐의 차이가 엄청난 중력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레이저로 발전한 곳이 있어요. 이제 매스 리플로가 아니라 찌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해버리는 거. 레이저 리플로는 레이저 셀이랑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거는 아직 덜 가는 거죠. 더 나중에 있기 때문에 레이저 쪽 장비는 뒤로 밀어두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랑 패키징이 되겠죠. 검사랑 패키징에서 이제 테크잉이랑 YC 이 종목이 중요합니다. 테크잉이랑 YC가 HBM 관련 검사 장비의 국산화에 관련된 장비 쪽이기 때문에 테크잉 YC를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하고 검사가 있잖아요. 패키징 쪽은 지금 좀 약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원희가 IPS든 주성 엔지니어링이든 DIT든 뭐 STI든 PSK 홀딩스든 레이저셀이든 프로텍이든 다 장비 회사죠. 장부소 손이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 부품에 해당되는 원익 QNC나 아니면은 지금 뭐 TCK 이런 거, 그다음에 소재에 해당되는 동진 세미캠, 한솔 케미칼 여기까지는 온기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반등하실 때도 일단은 무조건 장비 안쪽에서 끝내셔야겠죠. 지금 부품 소재단으로 가 있으면 온기가 또 안 와요. 지금 부품 지금 뭐 저기 TCK 같은 링 만드는 회사 아니면은 그 동진 세미캠처럼 이 지금 잼 만드는 회사 이런 쪽으로 가 있으면은 이번에도 반등 시에 온기가 미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또 삼성전자 향해 가 있으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느끼게 되니 이 몇 번이 반복입니까? 그런 반복되는 굴레 속에서 매번 그 안 좋은 쪽에 가서 버튼을 누르고 있지 말고요. O가 많은지 X가 많은지 잘 가서 행동을 하세요. 예. 자, 반도체 관련 중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 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섹터별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권배 랭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빗썸을 좀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중징계 처분 통지를 내린 가운데 반사익 빗썸이 또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로 인해 빗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지난 거래일 시간 외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정규장 시작되자마자 두 자릿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관련된 검색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원전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 수익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원전 관련된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개별주들도 지금 상한가에 올라선 종목군들도 있고요. 전력설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요. LX 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xAI의 데이터 센터형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라는 언론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전력 설비, 전력기기, 전선 관련된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가지의 섹터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주목받고 있고 이와 함께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지금 수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 이상 던지고 있고 기관도 현재 74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좀 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방어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메이저 수급의 이탈로 인해서 지수단의 흐름이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외국인이 360억 원가량의 물량 토해내고 있고 기관이 3억 원 소폭이지만 순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나 매도 주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간 혼조세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가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운수 장비 1.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들어가 있고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0.3%, 증권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음식료품도 0.6%가량 오르면서 오늘 경기 방어주가 많이 들어있는 업종이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강하고요. 방송 서비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이 0.4%, 운송장비 부품과 그리고 종이목재, 음식료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전산업 그리고 KC그린홀딩스, LS에코에너지, 한신기계 그리고 일렉트릭까지 전선 그리고 원전 관련된 기업들, 에너지와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각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강한 상승 두 자릿대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다음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이 대장주 역할하고 있습니다. 서전기전이 오늘 2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개장 직후에는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삼진, L&D 23% 그리고 AFW가 최근 추세 지속적으로 좋고요. 핌스가 18% OLED 관련 기업입니다. OLED의 필수 소재 기업인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OLED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괜찮았었죠. 분위기 좋고요. T사이언티픽이 빗썸 관련 기업이죠. 오늘 18%가량 상승하면서 빗썸 대장주 역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요. 세 가지 이슈로 시장이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수원 이슈, 이와 함께 전선 관련돼서 XAI와의 계약 타결에 대한 가능성, 또 빗썸과 관련된 업비트의 제재 관련된 빗썸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속에 어떠한 종목 좀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이민 전문가님부터 한번 볼까요? 종목별 흐름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종목은 많이 움직여주진 않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은 지금 양봉으로 살짝 변하긴 했는데요. 오늘 금요일 시장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수급이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 자체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어저께 미국의 이제 스콧 베센트 그 재무장관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 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상원에서 지금 뭐 거의 레드 스윕이라고 하는 공화당에서 다 그냥 청문회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그분이 어저께 얘기한 포인트가 뭐였냐? 이제는 그 관세에 대해서 뭐 단계적인 관세, 보편적인 관세 이런 걸 다 떠나서 관세를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엔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또 다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솔직히 처음에 시장이 들어올 때 오늘은 좀 떨어져서 시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보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는 좀 뼈 아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 12월, 11월 뭐 이때를 생각해 보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세계적인 증시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그래도 약간은 약보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음봉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2,500포인트, 2,450포인트에서는 절대 도망갈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원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전이랑 이제 짝짓기 매매라는 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전이 갈 때 원전으로 막 따라붙자 이게 좀 늦으신 분들은 원전과 꼭 짝짓기가 되는 건 전력 테마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원전이 가면 전력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바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쓸 수가 없고 뭐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전압을 낮춰가지고 변압을 시켜가지고 압을 낮춰서 가정에서 바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그 이동하는 송배전 선 있죠. 그 선들이 초고압선으로 해야지만 전력의 낭비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초고압으로 빠르게 움직여줘야 발열도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전력, 변압, 그다음 전선 관련주들이 오늘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은 LS 쪽이 좀 강한데요. LS 일렉트릭이 괜찮은 수주가 또 나왔죠. 전체적인 좀 수주가 나왔는데 가만히 또 살펴보시면 LS 일렉트릭이 지금 수주가 나오기 전에 또 어떤 수주가 있었냐. 대한전선에서 미국에 1,000억 정도의 수주가 또 나왔고요. 그 전에 LS전선에서는 또 독일에서 또 수주가 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현재 전선, 변압기 이 정도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좀 잘 팔려 나가고 있구나. 수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정도만 아마도 여러분들 투자에 좀 힌트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선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전선 쪽에 하러 가면요. 뭐 현대일렉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변압기, 전압기 뭐 이런 거 하는 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다시 전선 쪽으로 또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원자력과 전선, 변압기 뭐 이쪽은 계속해서 괜찮은 포인트로 보셔도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뭐 전선, 전압 뭐 이렇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지금 조선을 위시를 해서요. 전선 전력기기 쪽, 그 다음에 이 방산 쪽, 이런 쪽들 그룹으로 따지면 한화그룹, LS그룹, HD그룹 이런 그룹들이 하여간 최근 들어서는 아주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는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 뭐 삼성, 뭐 LG, 뭐 SK 이런 식이었는데 SK 하나 정도 남고 지금 그룹의 어떤 이런 위상들도 세 당의 흐름에 따라서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신입섭 위원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진짜 뭐 저희가 별 표현을 다 썼습니다만은 그렇죠. 조선의 국모니 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급인이 지금 크레이지 모드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못 따라가면요, 아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속도 자체가 불이 붙어버리고 여기서 지금 모든 언론과 모든 증권 정보 사이트에서 이걸 떠들어가지고 다 올려줬기 때문에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이미 3개월 전부터 얘기 드렸던 것이고 아까 반도체 씬에서 원익 IPS냐 주성 엔지니어링이냐 뉴스에서도 보통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나라 대표 탑픽 투톱 이 장비주를 얘기할 때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투톱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도 원익 IPS를 지금 택했느냐 주성 엔지니어링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지금 물론 조선시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선시는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원익 IPS는 아까 어디 깨고 있어요 지금? 2020년 3월 달 코로나 저점 깨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자, 조선에서 지금 가늠자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라고 했어요? 피팅주라고. 제가 분명히 명품 패딩 피팅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했죠.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죠? 백화점 가서. 나중에 피팅해도 늦지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피팅을 빨리 피팅하라고 했는데 지금 태광 성공밴드가 투톱이에요. 그리고 LNG 보냉제는 한국화본 동성 화인텍이 투톱이고 그냥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쓰리톱 자체가 없고요. 다 투톱이에요. 아까 장비도 2개 중에 투톱이에요. 2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뭐 투톱을 맞추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태광 성광밴드 중에 성광밴드가 지금 더 훨씬 앞서가고 있죠. 예를 들어 이번 달 지금 보름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금 성광밴드 이번 달에만 벌써 40% 올랐어요. 보름밖에 안 됐는데 이번 달 초에만 사서도 40%였어요. 그렇죠? 작년에 놓쳤더라도. 지금 태광은 지금 28.54 올랐습니다. 약간 떨어지죠. 그리고 성광밴드가 왜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했죠? 지금 너무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지금 2013년도 무려 지금 12년 전 만 13년 전 고점이 31,500원입니다. 13년 전이. 지금 31,500원을 지금 장중 돌파하고 32,400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나 중요해요. 2010년 1월 달 2010년도도 31,500원이에요. 그다음 고점은 어디냐면은 무려 2008년입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그때 고점이 연중 고점이 39,500원입니다. 2007년도에 39,650원이고요. 그러니까 4만 원 마디지수에서 무너졌던 그 싼 고점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돌파되는 순간 있죠? 이거 네. 진짜 큰 사건 납니다. 지금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광밴드가 10여 년 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에 물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물린 사람이 많죠.
여기서 물린 사람이 갑자기 조선 뉴스 나와가지고 MTS, HTS 다시 오랜만에 깔았는데 내 본전 가격이 왔으면은 짜장면 가격이 이때에 비해서 지금 10배가 올라서도 10배까지 안 올랐죠. 2,000원, 3,000원 할 때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10,000원 하는 5배가 됐어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팝니다. 지긋지긋하니까요. 그 매물을 이기고 오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황맨나 태광이 2007년도 8년 혹은 2013년 14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은 조선주의 스펙트럼이 2007년 8년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갈 것임을 예지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고 성황밴드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살펴봐서 공부는 되겠지만 직접 수익으로 연결하려면 여러분들의 행위가 필요하다. 제가 행위까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짧게나마 들어보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시장 타이밍은요. 종목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지수의 움직임보다는요. 어저께도 지수가 올랐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진 보유 계좌는 그렇게 빵긋 웃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전력, 조선, 반도체, 유리기판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연구하는 시기를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쾌걸, 조선, 로봇, 포트폴리오 보유한 자가 쾌남, 쾌녀. 지금은 많은 히어로가 필요 없어요. 히어로 단 한 명이면 됩니다. 그냥 폭주하는 헐크 한 명이면 끝나요, 게임. 아니면 인피니티 스톤을 낀 타노스 하나면 끝납니다. 하나로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과 로봇주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북미 쪽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콘덴싱 온수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IRA 법안을 이용한 세제 혜택의 영향을 동사는 좀 받고 있고요. 에너지부는 29년 5월까지 생산되는 온수기의 50%를 히트펌프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친환경 흐름이 일단은 좀 축소되고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스형 콘덴싱 온수기 시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사의 성장을 견인하고 주가의 상방을 좀 열어줄 수 있는 신규 아이템은 역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하이드로 퍼니스라는 제품인데 23년 겨울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5년 초 겨울이 지나면 성장의 기울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이 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퍼니스는 HVAC 시장의 일부로 난방, 통풍, 냉방으로 나뉘는데 일단 난방의 경우 퍼니스와 히트펌프로 일단 실행이 됩니다. 히트펌프는 전기로만 구동이 되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이고 냉난방이 겸용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단 채택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한 동사의 퍼니스는 공기 간접 가열 방식을 사용하는데 일단 끓인 물의 수증기가 일부 공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퍼니스 대비해서 덜 건조한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24년부터 동사가 구축한 유통망을 중심으로
신제품인 하이드로포니스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도 현재 이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상승이 좀 강하게 나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98,000원 부근에서 일단 매수하는 게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 라인은 8만 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98,000원 부근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경동 나비엔 체크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요 인사들의 말 속에서 투자 전략을 찾는 그런 코너이고요. 일단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뭐 트럼프 이제 당선인 취임이 코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관련된 그런 테마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시죠? 관련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이제 19일 현지 시간에 시작이 되네요. 예. 19일이니까 우리는 20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임기가 시작되면은 본인이 이제 원래 공약을 했던 그런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도 뭐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이제 그 국회의원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인준을 하면서 당신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상원 의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개진하면 더 뭐 다소간의 토론도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화되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임기가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이 이제 펼쳐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뭐 전략을 짤 때 많은 부분들이 정책 이 부분에 관심을 갖잖아요. 정부 정책이 정말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행정적이고 경제 거시적인 측면을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해서 나의 자산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보시고 계신데 주식 투자에서 정부 정책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이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 주식 투자의 본질은 만약에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너무나 견조하고 그 적자도 나지 않고 그런데 올해도 1,000억이 나고 내년에도 1,000억이 나고 3년 뒤에도 1,000억이 난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실상 배당의 어떤 수익률이 시장 금리보다 2배 이상 높지 않으면 그런 종목은 상장 폐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상장 폐지라고 하면은 그 종목의 그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거나 그 종목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이럴 때만 상장 폐지를 염두에 두지만 주식 투자의 본질은 해당 종목이 사실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성장을 하고 매출의 영업이익이 내후년은 더 성장을 하고 이런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성장을 갖다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에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러면 사실상 이제 상장 폐지를 된다. 상장 폐지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해당 회사의 경영진이 그냥 언제나 자기가 있던 그 매출, 안정적인 매출, 안전히 영업이익만 향유하면서 별다른 성장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고 성장에 대해서 열심히 뛰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은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언제나 내가 투자한 종목은 올해, 내년, 내후년, 보통 3년을 갖다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성장을 하고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 말은 결국은 뭐냐? 성장을 갖다가 다 약속을 하고 분석을 하지만 언제나 뭔가 불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주식 투자는 이제 꿈에 투자하는 것이고 꿈을 투자하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예상과 다르게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다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런 주식 투자의 본질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장을 하는데 그 리스크를 갖다 최소화하는 성장을 하는데
불확실성과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정책, 우리나라 정부 정책, 뭐 지자체도 뭐 영향 끼치긴 하지만 지자체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중앙부처 정부 정책,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세계 최강국이고 미국이 또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를 잘 선별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성장은 있는데 동시에 그 성장에 대한 그 리스크는 갖다 최소화. 왜냐하면 본인이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관을 갖다가 내세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해당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해당 공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 윤곽을 갖다가 그릴 수가 있고 그 윤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이런 식의 이제 두 개를 갖다 동시에 그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갖다 선별하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명확한 거를 찾으려고 하시는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정부 정책 이런 부분을 잘 따라가는 건 중요한데 결국 주식 투자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그렇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트럼프 2.0 시대 미리미리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책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부 장관이 이제 그 미국 에너지가 미국 뭐 부처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큰다는데 불구하고 부처가 몇 개 없는데 에너지부 장관이 이제 상원의원의 어떤 인준을 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의 차세대 에너지를 갖다가 SR만이 주도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와도 차별되는 중요한 건데 뭐냐면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아리백이로 대변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도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SR만을 대표. SMR은 이제 원전의 일종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통상 우리가 이제 짓고 있는 원전 그리고 이제 체코에다 수출한 원전, UAE 수출한 원전은 1000메가와트, 1.0 기가와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UAE 수출한 원전은 1.4 기가와트 이렇게 대형 원전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원전인데 근데 이 대형 원전 말고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전, SMR이 스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형 원전을 갖다가 지어도 사실은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들의 많은 부분을 갖다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 이게 에너지를 갖다 적게 그 출력하는 대신에 그 원전에서 필요한 냉각수를 갖다가 당연히 적게 쓰게 돼요. 냉각수를 적게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대형 원전 냉각수를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공급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원전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다 동해안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일부만 이제 그 전남 영광에 깔려 있는데 다 바닷가에 끼고 있어요. 바닷가에 끼고 있는 이유는 냉각수를 갖다가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 스몰 SMR은 냉각수가 적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바다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일 중요한 또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장점이 바다에 있지 않아도 되니까 냉각수를 섞여 있어야 되니까 강을 있는 자리에서 냉각수를 갖다가 공급을 해도 가능한 원전이 SMR이다. 이런 것이 SMR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위 민첩해지면은 그 기동성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장점은 좀 있어 보이네요. 그 당장 우리가 그 장점이 어떻게 이제 활용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용인이나 평택이나 이천에다가 계속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하죠. 바이든 정부가 세계적인 화두로 날렸던 게 지금 반도체가 단순한 첨단 산업이 아니고 국가 전략 산업이다. 국가의 전략 산업을 미국이 이제 되게 후진국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결국 외국의 도움을 받아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얘기해가지고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우리가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반도체가 사실 국가 전략 산업. 우리가 미사일과 핵탄두를 몇 개 가지느냐가 국가 국방부의 전략 산업이지만 지금 21세기에서 사실은 그런 기업과 비즈니스에서 반도체가 핵탄두에 비교되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그 바이든 대통령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용인과 평택에 이천에다가 반도체를 증설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를 갖다 지으려면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해안에 깔려 있는 원전을 증설해 물론 이제 짓고 있겠지만 증설한 원전에서 전기를 갖다가 경기도를 보내려고 하면은 고압 송전선이 통과해야 돼요. 고압 송전선이 통과할 때 지금 다 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우려사항이 부작용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송전선을 건설한 것 자체가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SMR을 갖다가 경기도에다 짓는다면 굳이 서해야 바다가 필요 없거든요. 경기도에다 짓는다면은 그 물을 갖다 끌어다가 사실은 냉각수를 삼고
그렇다면 사실은 그 이천, 평택, 용인에 걸쳐서 필요한 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경기도에서 바로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절감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SMR이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의 차세대 에너지는 SMR이 주도한다라고 말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전기 먹는 하마이다. 예, 그런 일련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기 수요 해결 외에 또 다른 혹시 이점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전기 수요에서 말고 가장 큰 이점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경기도에 물론 이제 제일 먼저 SMR을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뺏겼어요. 뺏겼지만 그래도 한국의 원전 강국으로서 체코 원전도 수주하고 뭐 영국, 뭐 사우디, 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원전을 짓겠다고 이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 SMR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SMR을 갖다가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가동을 해보고 우리가 운영을 해봤을 때 그 전 세계에 걸쳐서 한국이 원전 강국인데 SMR 역시 먼저 짓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 전기를 갖다 실제 생산하고 있어. 이것과 니네가 원전 강국인데 왜 SMR을 왜 안 지었어? 라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제 이율 배반의 모순적 행동을 펼쳤던 것이죠. 탈원전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해외에 나가서 한국 원전 수주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반기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경기도에다가 수도권에 그 서울과 인천, 경기를 다 합쳐서 3천만이 살고 있는 거기다가 SMR을 지었을 때 안전하다. 그러고 나서 SMR을 성공적으로 가동해서 성공적으로 가동한 SMR의 전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국가의 부가가치도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SMR과 수자로 나갈 때도 큰 레퍼런스, 큰 우리가 이제 그 보증서가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SMR 시장의 그 성장 전망 이거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화면 나오긴 했지만은 2030년 됐을 때 300억 달러 정도의 엄청난 시장으로 이제 커갈 것이다라고 이제 2040년에 300억 달러 커갈 것이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3천억 달러 커가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시장이면은 2034년 600조 원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이 어디냐면 자동차 완성차 시장입니다. 그러면 완성차와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또 다른 먹거리를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코 원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아시겠지만 체코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과 프랑스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영국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에서 원전을 줄 리가 없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다면 한국과 프랑스와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원전 자체를 지은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전에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종종 미국과 협약을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원전을 짓고 가동한 국가는 프랑스,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강 체제로 세계 원전을 수주하게 됩니다. 그런 원전이 또 다른 차세대 한국의 중요한 먹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존 자원이 없어서 우리 언제나 무엇인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무역을 갖다 활발하게 펼쳐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숙명이다 보니까 뭐 안타깝긴 하죠 한편으로는. 하지만 어쩌면 숙명이니까 우리가 이미 원전이 세계 최강국이 됐으니까 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우리나라가 또 다른 먹거리로 삼을 수 있고 신수종 사업으로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금 젊은 세대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고려영청도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국가의 엄청난 활력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분야가 원자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MR 같은 경우에는 전기 생산력에 비해서 단가가 좀 괜찮은 편인가요? 경쟁력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전의 이제 집계에 따르면은 화력발전소로 되는 데는 무연탄으로 만약에 집계했을 때 1kWh보다 집계했을 때 대형 원전이 한 이제 절반 60% 정도의 이제 그 단가가 매겨집니다. 그럼 여기에 SMR은 더 싸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력발전소보다는 SMR 지을 때 거의 절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전기를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면 무엇이 좋으냐? 우리가 가정에서 여름에 에어컨을 팡팡 틀어도 겨울에 추워서 히터를 틀어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냐? 같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전기가 안 들어간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기가 다 들어가는데 전기 단가가 높아요. 그러면 제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제품 단가가 높아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경쟁력에서 우리가 원전과 전기가 낮으면은 우리가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우리가 큰 혜택을 입으면서 수출을 하면서 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도 원전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싸게 공급하기 되게 중요한데
독일 같은 건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제조업 강국인데 독일이 중국 경제가 꼰대박질 치면서 생긴 후유증도 있겠지만 더 그 외에도 어떤 후유증 때문에 2년 연속 지금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지금 얘기하고 나오느냐? 전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왜 전기 가격이 비싸냐? 독일이 제조업 국가인데 왜 전기 가격이 비싸냐? 거기서 이제 그 기존에 했던 전임 총리가 독일 총리가 원전을 탈원전 정책 너무 많이 펼치는 바람에 전기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 대신 독일 정부는 무엇을 추진했느냐? 탈원전 대신에 풍력 발전 이런 쪽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점도 같이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에너지부 그 장관 후보자의 말에 따라서 그 투자 전략 저희가 챙겨드렸습니다. 네, 투자 수천 말말말이었고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코스닥이 나름 좀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력, 전선, 원자력 이쪽이 오늘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